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세상 불행의 표본 같은 남자, 다케와키 마사카즈.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퇴임식을 한 날, 귀갓길 지하철에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혼수 상태인 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겨울밤의 이야기. 탁월한 이야기꾼인 일본 작가 아사다 지로의 신간 제67회 기쿠치 간상을 수상, 2020년 일본 역사시대 작가협회상 수상,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겨울이 지나간 세계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51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39세의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 후 1995년 지하철로 요시카와 에이지 신인상, 1997년 철도원으로 나오키상, 2000년 카레 지다로 시바타 렌자브로상, 2007년 할복하십시오로 시바 료타로상, 2008년 중원의 무지개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철도원에 실린 단편 러브레터는 우리나라에서 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를 겨울밤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부키, 옹기니, 이선희, 지은이, 아사다 지로. 겨울이 지나간 세계. 주인공 다케와키 마사카즈는 65세의 나이로 정년 퇴임 송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기묘한 체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병실을 빠져나가서 아름다운 노부인 마담 네즈와 함께 도쿄의 밤풍경을 바라보며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를 하고 하얀색 선드레스를 입은 여인 시즈카와 한여름의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처지의 옆 병상의 환자와 같이 목욕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로 포럼 안에서 따뜻한 정종도 한잔 했지요. 아내. 집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한 뒤 코트도 벗지 않고 청소기를 돌렸다. 계단을 몇 개 올라가다 마음이 우울해져서 나머지는 내일 하기로 했다. 남편과 둘이 지냈던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 그토록 익숙했던 집이 지금 세스코에게는 너무도 낯설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없다. 욕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식사를 하고 푹 잔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찬물로 샤워를 한 것은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의 습관대로 쌀 2인분을 퍼내서 씻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된장국도 끓이고 남편의 음선도 차렸다. 음선이란 부역이나 여행을 떠난 사람을 위한 상차림입니다. 아,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할망구처럼 되어버리다니. 자, 어서 드세요. 식탁의 맞은편에서 남편이 평소처럼 잘 먹을게 라고 말한 듯 했다. 식욕이 없다.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연어를 굽고 시금치를 무치고 된장국에는 파와 미역을 넣었다. 남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해 집에 와도 배가 고프다며 꼭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을 때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배가 부르면 즉시 잠들었다. 그래도 살이 찌지 않는
신기한 체질이다. 음선에도 예법이 있을까? 여행을 떠난 사람의 무사를 바라며 차리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바치는 편이 이치에 맞는 듯하다. 링거만으론 배가 고플 테니까 목도 마르지 않을까 해서 캔맥주를 땄다. 세스코도 한 모금 마셨다. 저녁을 먹을 때마다 맥주 한 잔을 항상 같이 마셨다. 어때? 맛있어? 응. 하고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먹는 것에는 결코 트집을 잡지 않는 사람이었다. 외식하러 가서 그녀가 맛없다고 해도 남편은 맛있다고 한다. 또한 아내가 만든 요리에도 과장스러울 정도로 맛있다고 말해주었다. 그것은 귀에 익숙해진 사랑의 말처럼 공허했지만 역시 사랑의 말이 틀림없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기뻤다. 남편은 지금도 식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음식을 향해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등줄기를 쭉 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많이 먹고 빨리 나. 음선을 차려놓은 식탁을 향해 말하자 남편이 빙긋 웃으며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인 듯 했다. 나이를 먹어도 가끔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녀는 옛날부터 한순간 보여주는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좋아했다. 그 얼굴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해외여행은 당분간 힘들 테니까 태어나면 온천에 가요. 지금이라면 따뜻한 곳이 좋겠죠? 역시 이지가 좋을까? 처음에 둘이 식사를 했을 때 깨끗하게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매너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한 조각도 남김없이 전부 먹는다는 뜻도 아니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동물이 식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청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다시는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있다. 아니, 둘이서 식사한다고 하면 그런 남성이 더 많다. 인류대학을 나와서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출생도 성장도 자기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교제를 시작한 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남편에게도 몇 번 물었지만 역시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다. 그녀의 대학 시절 친구이자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자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왜, 어디서인지 기억을 헤집어 봐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애초에 큐피드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꼭 두 사람을 남긴 채 하늘로 올라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 걸 보면 첫 번째 식사도 데이트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공통의 취미라도 있었든지 어쨌든 그 식당이 어디였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지만 남편의 등줄기는 반듯했고 밥그릇을 드는 모습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품위 있게 보였다. 이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어쩌면 그날 밤 남편도 똑같이 생각했을지 모른다. 음선을 차렸더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조바심에서 조금은 벗어났기 때문이다. 환자나 여행을 떠난 사람이 환상의 밥상을 받고 기운을 얻는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밥상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은 편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득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음선을 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저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안 왔을까? 그런 적은 없다.
밖에서 저녁을 먹게 되면 남편은 미리 연락을 해왔고 그녀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없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젓가락이 멈추었다. 업무상의 고민은 절대로 말하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 식사를 차리면 남편은 항상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40년이나 남편의 밥상을 차렸는데 그 생활을 잃어버릴까봐 견딜 수 없이 무서워졌다. 자신이 이렇게도 캐캐묵은 가정주부였던가. 이래서는 할머니나 어머니 시대의 가정주부와 똑같지 않은가. 그녀는 쓸쓸한 식탁에서 시선을 들어 커튼 너머로 밤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사흘 만에 몹시 황폐해진 듯하다. 자신이 손질을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눈길이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에 혼인신고서만 제출하고 같이 산 지 이제 곧 40년. 금혼식은 결혼 50년을 가리키는데 결혼 40년은 뭐라고 할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성탄절 밤을 연인과 같이 지내는 습관이 없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와서 맛있는 음식이 늘어선 식탁을 둘러싸고 선물을 교환하는 것. 그것이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이었다. 공교롭게도 평범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던 두 사람은 지금의 연인들처럼 성탄절 밤을 보낸 뒤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결코 달콤한 기억이 아니다. 서로의 처지를 말하지 않고 1년을 같이 산 뒤 프로포즈도 사랑의 고백도 하지 않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암묵의 양해로 미래를 정했다. 낡은 커피숍, 열대어가 헤엄치는 수조의 빛에 남편의 과거를 비추었을 때 그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신께서 앞이 캄캄한 자신의 인생에 이 사람을 선물해 준 것이다. 25과 22, 서둘러 결혼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세스코는 생각했다. 물론 학력이나 직업이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비슷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도 서로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전혀 몰랐다.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도 가족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묻지 않고 마치 금기처럼 일부러 화제를 피한 이유는 남편에게 사정이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편의 호적 등본은 여백투성이었다. 자신의 복잡한 호적을 혐오해온 그녀의 눈에는 너무도 신성하게 보였다. 왜 서로의 호적 등본을 보여주었는지 그곳에 이르는 기억은 없다. 어쨌든 서로의 호적 등본을 확인하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감정이 들어갈 틈은 없었고 웃음도 울음도 없이 담담하게 새가 짝을 만나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결혼했다. 그녀는 지금도 남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자세히는 모른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호적 등본에 기재된 본적은 아동 보호시설이 있는 곳이고 다케와키라는 성은 독지가로부터 받았으며 1951년 12월 15일이라는 생일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손에 넣었다면 과거를 억지로 훔쳐봐서는 안 된다. 그녀는 결혼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었다. 남편이 원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다. 밤의 창문에 비치는 자신과 마주하는 사이에 등이 굽고 힘이 약해져서 마치 동화에 나오는 상자를 연 것처럼 한꺼번에 늙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은 늙지만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는 젊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세스코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남편이 이대로 숨을 거둔다면 그 순간 자신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죽거나 늙는 게 아니라 한 줌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목욕 가운을 입은 목덜미에 손을 대자 조금 야윈 듯한 느낌이었다. 침대에 들어가도 잠은 올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밤에 개나 고양이가 있었다면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남편도 세스코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해외 정근 등을 생각하면 기를 수 없었다. 딸이 어렸을 때 꼭 기르고 싶다며 아기 고양이를 안고 온 적이 있었다. 사택에서는 기를 수 없다고 그럴듯한 얘기로 설득해서 돌려보내러 갔다. 강가를 따라 쭉 벚꽃이 피어 있었다. 아기 고양이가 울고 딸도 울고 결국 세스코도 울었다. 눈물을 흘린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세스코가 울었던 이유는 막상 일이 생겼을 때 고양이를 맡길 만한 부모 형제도 친척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가여웠기 때문이다. 가족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운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잠시 눈이라도 붙여야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침실로 올라갔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집이지만 남편의 절친인 나가야마 도오루가 영혼과 정성을 담아 지어서 그런지 몇 군데 손을 보았을 뿐 지금도 문이나 창문에 뒤틀림이 없다. 재료도 상당히 좋은 것을 사용한 덕에 해를 거듭할수록 반짝반짝 윤이 났다. 남편이 쓸데없는 장식을 싫어하는 탓에 침실은 텅 빈 창고처럼 썰렁했다. 4평짜리 서양식 방에 트윈 침대와 장식장이 오독하니 놓여있을 뿐 꽃도 그림도 없다. 그래서 더욱 넓게 느껴진다. 장식장의 유리 안쪽에서 어린 하루야가 웃고 있다. 컬러 사진이 발에서 갈색으로 변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잠시 하루야와 마주했다. 하루, 이기적인 부탁이란 건 알지만 말을 하다가 눈을 꼭 감았다. 그렇다. 너무도 이기적인 부탁이다. 아빠를 데려가지 말렴? 천국이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루야가 행복할 리 없다. 그곳에는 엄마도 아빠도 없으니까. 그 불행 앞에서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무력하다는 걸 세스코는 알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남쪽 하늘은 크고 넓었다. 보름달이 남쪽 하늘로 넘어가려는 밤에는 커튼을 열고 은빛 달을 보면서 잠드는 것이 부부의 습관이었다. 남편은 옆으로 누워 몸을 둥글게 말고 자는 버릇이 있다. 달빛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불행한 소년처럼 여겨져서 슬픔이 밀려들었다. 눈이 그치고 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내일은 그 사람도 눈을 뜨리라. 달빛. 어이, 셋장. 없나? 소리는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부르면 들여다봐 줬는데. 어이. 참 그렇지. 집에 갔지. 목욕을 하고 편히 잠들어. 난 걱정 안 해도 돼. 튜브에 감겨 있지만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고 적어도 죽을 것 같진 않아. 단지 말이야. 불평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똑바로 누워 있어야 하는 게 좀. 간호사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만져주거나 쓰다듬어 주지만 옆으로 뉘어주지는 않더군.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자는 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잖아.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렇게 튜브에 칭칭 감겨 있어서는 옆으로 뉘어줄 수 없겠지만. 시설 선생님들은 항상 똑바로 누워서 자라고 말했다. 물론 강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오래된 기억은 1955년 무렵이니까 아직 군대식 문화가 남아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항상 옆으로 잤다. 가르침에 저항한 것이다. 시설 생활은 행운이자 운명이기도 했지만
내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쉽게 규율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철이 들었을 때부터 생각했다. 정당한 주장인지 단순한 반항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잘 때는 항상 옆을 향한다. 그것도 태아처럼 무릎을 안고. 그 습관이 의외로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이성을 만난 후였다. 여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잠드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관계가 끝나면 등을 돌린 채 무릎을 안고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들었다. 매너가 나쁘다는 걸 깨달은 건 이성을 사귄 지 몇 번째인가? 연상의 여성에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면 세스코와 결혼도 못하고 지금도 반듯하게 누워있지 못해서 이미 저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벽을 비추는 건 달빛인가? 눈이 그치고 맑은 밤하늘에 달이 걸려있나 보다. 몸을 일으켜 가슴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꽃보다 눈보다 물론 해보다 나는 달을 좋아한다. 동화에 나오는 소녀도 아니고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달을 사랑하는 걸까? 뭐니 뭐니 해도 보름달이 최고다. 하지만 조금씩 차오르는 달도 좋아하고 조금씩 이지러지는 달도 좋아한다. 손톱처럼 가느다란 초승달도 실증내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 내 마음속에는 이유가 아니라 달을 그리워하는 본능 같은 게 있는 듯하다. 살기 위한 음식이 어디 있는지 냄새로 알아내는 것처럼 살기 위해 달빛을 끊임없이 쫓고 있다. 살기 위해 그동안 달에서 얻은 건 무엇일까?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따뜻함이나 자애로움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만큼 자애로움은 가지고 있다. 배워서 얻는 지식과 달리 따뜻함이나 자애로움은 본래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는 누가 남들만큼의 따뜻함이나 자애로움을 줄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만약 따뜻함이나 자애로움이 없이 성장하면 구제하기 힘든 범죄자가 될 것이다. 부모를 대신해 내게 그것들을 준 건 달빛이 아니었을까? 나는 살기 위해 달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고 마음속에 남들만큼의 따뜻함과 자애로움을 만들어 온 게 아닐까?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그 정도 능력은 깃들어 있을 것이다. 단백질을 먹지 않는 초식동물이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어내서 계속 생존하는 것처럼 달을 사랑하는 나의 본능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빛이 유난히 아름다운 걸 보니 혹시 보름달이 뜬 걸까? 어떻게든 보고 싶다. 태양이 용기와 활력을 안겨주는 것처럼 마음속의 따뜻함과 자애로움을 키워주는 달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그것들이 부족하니까.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부하 직원에게도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달빛을 받고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다. 타케와키! 귓가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타케와키! 나야! 두 번을 듣고서야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 혀가 짧은 듯한 말투지만 요즘의 어린 소녀들처럼 애교를 부리는 건 아니다. 고가 후즈키는 말수가 적은 데다 몇 마디 하지 않고도 쑥스러워하기 일쑤여서 항상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만약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못 들은 게 아니기를 기도했다. 나는 65의 그녀가
늙었다고 한탄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가 그날과 똑같은 것처럼 내 눈에 비치는 그녀도 18살일 것임이 틀림없다. 오랜만이야. 누구한테 들었어? 침대 아래쪽에 후즈키가 서 있었다. 그 시절 그 모습으로. 응, 그냥. 후즈키는 미소를 지었다. 뭐가 그냥인가? 가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질문도 어리석었다. 우리 사이에 공통으로 아는 친구는 없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상황을 들었을 리가 없었다. 겨우 만났네. 그 한마디가 너무도 기뻐서 나도 모르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몸을 감싸고 있던 튜브와 코드가 스르륵 떨어졌다. 고가 여전하군. 추억 속에서는 후즈키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옛날과 똑같은 호칭이 나왔다. 아무리 미친 듯이 사랑해도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서로를 친밀하게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타케와키도 여전하네. 나는 달빛에 두 손을 비추어 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옛날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도 아마 잠시 허락된 것 뿐이겠지만 18살의 육체를 되찾은 듯하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로커 안에는 그동안 입었던 슈트 대신 청바지와 트레이닝복, 싸구려 가죽 점퍼가 들어있었다. 그 시절의 단벌 옷이다. 잠깐만, 원미닛. 커튼을 닫고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후즈키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첫사랑이자 첫여자. 그것만으론 왜 잊을 수 없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를 동서로 가르는 벚나무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무렵에 만났고 이듬해 같은 계절에 단호하게 헤어진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에서 종종 보기는 했으나 시선조차 나누지 않았다.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토록 단호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 자신도 후즈키도 헤어질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마 후즈키도 그랬을 것이다. 가죽 점퍼를 걸치고 병실을 나섰다. 감색과 노란색이 섞인 화려한 머플러는 후즈키가 직접 떠준 것이다. 헤어진 뒤에는 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버렸다. 고가, 왜 뒤돌아보지 않는 걸까? 이제야 겨우 만나는데. 후즈키는 집중치료실의 새하얀 문을 열더니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있는 복도로 걸어갔다. 갑자기 젊은 육체를 얻은 내 다리는 연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면서 후즈키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베이지색 더플코트에 체크 미니스커트,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옷들이 나오기 전에는 여성들이 모두 청초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커피숍에는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2층 자리가 있었다. 오래된 들보가 회반죽 천장을 가로지르고 있고 내부는 거대한 창고처럼 조용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 커피숍의 2층에서는 토론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었다. 후즈키는 그림 같았다. 등을 꼿꼿하게 펴고 창가 자리에 앉아 가슴 앞으로 문고본 책을 펼치고 있었다.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강의실에서 본 얼굴임을 알아차리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아르바이트를 해요? 우리는 둘 다 1학년이었다. 그해 벚꽃이 조금 늦게 피었다고 해도 창밖에는 이미 활짝 핀 벚꽃가지가 드리워 있었다. 4월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느냐는 뜻이었을 것이다. 기숙사 선배가 졸업하면서 물려주었어요. 나는 아직 일당을 받는 수습 점원이었다. 첫 대화는 그것뿐이었다. 그 다음 날 강의실에서 만나 쭈뼛거리며 학생 식당에 같이 갔다. 당시 나는 대학 생활의 해방감에 당황하고 있었다. 시설을 나와 신문 판매소에 입주해서 살았을 때도 상당한 자유를 얻었지만 대학 시절의 무조건적인 자유와는 달랐다. 신문 배달 장학 제도를 평화로운 호수라고 한다면 장학금을 얻고 아무런 제약도 없는 대학 생활은 느닷없이 밀려온 거친 바다 같았다. 나는 드넓은 미지의 바다에서 더듬거리며 조금씩 헤엄치기 시작했다. 학생 식당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고선 후즈키는 긴장한 모습으로 새삼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현림여고에서 현역으로 합격해서 남학생과 단둘이 식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남녀의 울타리가 없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적었던 그 무렵에는 딱히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긴 했지만 서로 반이 달랐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남녀의 접점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다. 수줍어하는 후즈키를 도와줄 요량으로 나도 여학생과 단둘이 식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여학생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로 거슬러 올라가자 내 처지를 꼬치꼬치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일부러 내 결점을 드러냈고 자학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처지를 남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한 것이다. 어쩌면 신을 믿지 않았던 나는 말이 없고 얌전한 후즈키를 성모 마리아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순순히 말했을 리가 없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 그것이 연애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이후 우리에게는 계절이 한 바퀴 돌았는데 후즈키의 웃는 얼굴은 항상 벚꽃 밑에 있었던 것 같다. 저녁 타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찻집에서 나오면 가쿠엔 길의 활짝 핀 벚꽃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 그날 밤의 벚꽃은 환상이 아니었으니까 처음 만나고 며칠이 지나기 전 어쩌면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날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교외의 대학가에는 고생이나 불행과는 관계없는 편안한 공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역 앞 로터리에서 남쪽을 향해 똑바로 뻗은 큰 길의 양쪽에는 늙은 벚나무 가로수가 있고 그 밖에도 소나무나 단풍나무나 은행나무의 아름다운 잎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무사시노 지방 나무들의 주인공인 느티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가쿠엔 길의 벚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햇빛을 가로막는 느티나무를 베어낸 게 아닐까. 내가 자란 아동보호시설은 느티나무 숲속에 있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뚜껑을 덮은 것처럼 항상 어두웠고 가을이 깊어지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낙엽을 끝없이 쓸어야 했다. 내가 대학가의 풍경을 좋아했던 것은 느티나무 거목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꽃구경 손님도 거의 끊어졌다. 밤 10시쯤이면 그 시절에는 한밤중이었다. 역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그림자가 더욱 줄어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도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나란히 걸었다. 나는 그때 출생에 관해 말한 것을 후회하고 그와 동시에 나에 대한 그녀의 연민을 두려워했다. 그녀가 불쑥 속삭이듯 말했다. 손잡아 줄래요?
연민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내가 부모가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저 활짝 핀 벚꽃에 들떠서 그런 말을 했다고 믿고 싶었다. 좋아요. 그쯤이야 얼마든지 해드리죠. 나는 짐짓 시치미를 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고 우리는 기도하듯 손깍지를 꼈다. 연민은 사양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꾸엔 길과 마주한 정문 앞은 나뭇가지를 모두 쳐내서 벚나무 가로수가 끝나자마자 짙은 감색 하늘에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오래된 문기둥에 기댄 채 땀에 젖은 손을 풀지 않고 달빛을 머금은 벚꽃을 질리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1년간 우리 두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연인이었다. 꼬박 1년이 흐르고 우리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 밑에서 만나서 헤어졌다. 이상하게도 그 1년간 계절의 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젊은 우리는 계절을 마음에 담을 여유도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사랑했다. 그 사랑의 입구와 출구에 우연히 벚꽃이 피어 있었을 따름이다. 후즈키라는 이름처럼 후즈키는 음력 7월을 가리킵니다. 7월생이라서 그녀의 말버릇은 너보다 내가 누나야 였다. 고향은 나가노현의 소도시였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에 오빠와 언니가 있는 막내딸. 다른 것은 잊어버렸다. 아니, 출생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바람처럼 내 귀를 빠져나갔다. 그녀는 고급 주택가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학생의 하숙집이라면 한 평짜리 방 하나가 당연했던 시절. 햇살을 막는 창문을 열면 종려나무 이파리 끝에 달이 걸려 있어서 그녀의 하숙집에 처음 초대받아 간 날에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다고 부잣집 아가씨는 아니었다. 겉으론 세련돼 보이지만 집이 낡은 만큼 집세가 싸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한 자리에서 그냥 정했다고 한다. 겨우 1년.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그 1년간 시간을 끌로 새기듯 날카롭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우리는 너무 어렸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예감으로 인해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했다. 과거도 미래도 말하지 않고 지금 그 순간만을 확인하면서 인간이라기보다 자연의 일부인 꽃이나 곤충처럼 순수하게 서로를 갈구했다. 산에도 바다에도 가지 않았다. 주호선을 타고 도심에 나간 기억은 있지만 영화를 본 기억은 없다. 영화를 봤다면 제목 정도는 기억이 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교외의 대학가. 그 중에서도 하얀 벽에 담쟁이 덩굴이 뒤얽힌 후즈키의 방이 전부였다. 여름방학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녀를 다치카와역 플랫폼에서 배웅한 적이 있었다. 돌아갈 집이 없는 나를 배려해서 그녀는 고향에 내려가는 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 채 그날 아침을 맞이했을 것이다. 미안해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착한 사람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허세를 모르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가 내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흐드러지게 핀 벚꽃 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다. 이유는 없다. 결코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후즈키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머리칼 한 올에서부터 발톱 하나에 이르기까지 육친이 없는 내게 그녀의 존재는 누구보다 무거웠다.
우리 두 사람이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에 매달렸다면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란 BC 2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인 카르네아데스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 한 사람만 매달릴 수 있는 판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매달려 목숨을 구하는 일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으리라.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다. 조금 전에 열어놓은 창문에서 눈부신 은색의 달빛이 뛰어들었다. 그때 벼랑간 마가 끼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신.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살아갈 수 있을까? 밑바닥까지 추락할까? 아니면 몸이 가벼워져서 새로운 꿈을 꿀까? 그것이 악마의 사주가 아니라면 동기는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다. 이 세상에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없지만 나를 낳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믿고 싶었다.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나를 낳은 사람은 나의 신이었으니까. 고가, 이쯤에서 그만두지 않을래? 등을 돌린 채 나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다. 몸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를 낳은 사람도 달빛이 칼날이 되어 습격하는 듯한 이런 순간을 경험했음이 틀림없다고. 담요를 덮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을 때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실은 꽃바구니가 달빛이 쏟아지는 작은 강을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처 없이 흐르고 또 흘러서 가꾸엔 길의 흐드러지게 핀 벚꽃 밑에서 그녀와 헤어진 건 그 다음 날인가 아니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헤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그녀는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깨끗하게 이별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벚나무 가로수의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그녀의 모습은 이윽고 어지러이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사라졌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타케와키 마사카즈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편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썼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 길을 쓰고 살았습니다. 남들을 가까스로 따라잡고 더는 늦으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리면서 그렇게 불행을 모두 갚고 거스름이 남았으니 언제 죽어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의 뚜껑을 열자 아직 만회하지 못한 인생이 보입니다. 이제 그만 이 흔적의 순례를 끝내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해피엔딩이기를 바라게 되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